자, 안녕하세요. 북스노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미국의 이제 남북전쟁 끝난 후에 산업화 관련된 내용을 좀, 진행을 할게요. 자, 미국이 이제 그 남북전쟁 이후부터 이제 그 산업화 되기 시작하는데요.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고요. 예. 그리고 이제 도중에, 그 남북전쟁 도중에 뭐 자장농지법 있죠? 예, 자장농법, 홈스탠트법이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죠. 자, 그럼 한번 내용을 좀 볼게요. 자, 두 번째 단락을 보죠. 481페이지 두 번째 단락이요. 자, 한편 북부에서는 전후 공업 발전이 현저하여 1860년에서 70년 사이에 공업 생산은 배로 증가됐고요. 농업과 교통수단에도 큰 발전이 이루죠. 넓은 의미의 경제혁명이 겪게 되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교통수단의 발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한번 설명을 했을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시시피강 같은 이제 큰 강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강과 강을 이제 서로 연결시켜갖고 운하를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대륙횡단철도 있죠. 이런 것들을 놓기 시작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물류 시스템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공업의 어떤 생산품을 만들 때 각 지역에 이제 뭐냐면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체제를 만들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전쟁 중에 북부는 서부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장농지법을 만들었어요. 또 자장농지법, 홈스테이법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올해 나왔죠. 그래서 홈스테이법 그 내용을 쓰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이제 그 자장농지법을 만들어서 시민 또는 장차 미국 시민이 될 사람들에게 일정 지역에 5년간 거주하면 개간에 종사한 자에게 160에이커 땅을 토지를 무상으로 주기도 했다. 자, 이것은 이제 그 어떤 영향을 줬냐 이것까지 내용이고, 그래서 서부 개체의 큰 자극을 받아 크게 촉진되었고 외국인으로부터 이민이 증가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민들은 아까 제가 이제 설명했는데 원래 이제 앵글색슨 애들이 이제 1차 세대잖아요. 예, 그 후에 이제 아일랜드 기근에서 아일랜드 이민들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계 이민들 왔고, 그리고 이제 좀 뒤 있다가 이제 그 이탈리아 계통 마피아 애들 이런 애들이 건너왔죠. 그리고 횡단철도 이제 건설하는 과정에서 콘이라고 부르는 중국인 노동자도 들어와. 그 시스페인도 들어오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상당히 이제 미국 발전에 큰 노동력을 제공해 줬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전쟁 중에 노동력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농업의 기계화가 촉진됐고요. 1869년 대서양을 연결한 대륙간 횡단철도 부술이 완공되었다. 자, 예전에 한번 제가 지도에서 잠깐 보여드렸을 거예요. 예. 그 당시 이제 그 미국의 횡단철도라는 게 있었죠. 예. 잠깐만요. 여기 뒤에가 있나? 예, 잠깐. 예, 여기 있네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횡단철도가 이제 보이는데 색칠해갖고 잘 안 보이지만, 자, 여기에서 이제 요쪽 유니언 중앙태평양 철도와 북태평양 철도, 그리고 남태평양 철도, 여기 세 가지가 있죠. 크게. 그래서 이제 유니언 중앙태평양 철도 건설하는 과정에서 일리노주에서 그 여기 캘리포니아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과정에서 요걸 이걸 이제 북부와 연결돼 있으니까 북부만 남부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민주당 의원이었던 더글라스나 의원이 캔저스 레브라스카 주를 이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당시 남부의 민심을 끌려고 했다가 오히려 그 당시 민주당이나 뭐 그 시그당 양쪽에 있는 그 노예 반대론자들의 어떤 반대 부닥쳐갖고 결국에는 이제 공화당이 창당하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줬다고 저희 예전에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오죠. 자, 그래서 남북전쟁은 미국이 통합된 국민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 거의 불가피했다. 그래서 이제 하나로 이제 그 남북전쟁 이후에 서로 간의 이제 정치 체제가 완전히 이제 뭐냐면 그 합쳐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이 남북전쟁은 어떤 미국의 어떤 일체성 이런 것들을 강화시켰다. 그래서 예전에 주권주의가 되게 강했는데 요즘 연방주의로 다시 하나로 뭉치기 시작했죠. 자, 전쟁 중에 노예제도가 폐지되어 다시 부활되지 않았으나 흑인은 실제로 있어서 여러 규제로 선거권 자격을 박탈했어요. 특히 이제 남부 지역에서 많이 박탈당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뭐냐면 어 그 당시 이제 남부에서 이제 그 흑인들을 노예도 이제 풀어줬잖아요. 근데 이 흑인들이 이제 미국 시민권을 얻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투표권도 얻게 되고 참정권도 얻게 돼요. 예. 피선거권자가 되고 또 그 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남부 의회에 이 흑인들이 막 가득 차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제 처음에는 인제 북부의 군정기 때는 인제 참고 지내는데 이제 군정기가 끝나니까 이 남부에서 법을 1 년에 법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투표권을 제한하는 법을 만드는데 이런 법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노골적으로 뭐 "흑인이기 때문에 투표권을 준다." 이런 식으로 "투표권을 주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차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연방헌법에는 그 금지시켜 놓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죠. 적어도 투표를 하려면 문맹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문자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선거를 이렇게 1, 2, 3번 찍으려면 누군지는 알아야 되고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인제 문명자들에게는 인제 뭐냐면 "투표권을 못 준다." 그렇게 인제 얘기한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뭐 미국이 그렇게 교육 수준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백인이나 흑인이나 문맹자도 많았고 글자를 알아도 잘 모르는 애들이 많았어요, 막 어려운 글 써놓으면. 그러니까 인제 그걸 이용했던 거죠. 백인 같은 경우에는 뭐 가벼운 이제 뭐냐면 어 단어 같은 거 던져 주고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흑인들이 시험 볼 때는 "미국의 헌법을 라틴어로 번역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솔직히 말해서 해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럼 100% 투표권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 갖고 인제 선거권 자격을 박탈시켰어. 예. 그러다 보니까 남부 여러 지역에서는 그 당시 흑인들이 아예 인제 뭐냐면 정치적 집중을 하는 걸 아예 뭐냐면 포기해 버리게 되죠. 예. 자 이거 외에도 그 당시 이제 남부 여러 지역에서는 진 크로법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징크법은 이제 뭐냐면 여러 인제 그 생활 속에서 흑인과 백인을 차별하는 법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걸 한번 좀 살펴볼게요. 예. 자 이 징크로법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그 당시에 인제 그 블랙 코미디 뮤지컬에 백인 배우가 나와 가지고 흑인 캐릭터를 인제 연기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인제 징크로라는 그 제품 캐릭터 중에 하나예요. 그 흑인 그 캐릭터가. 근데 이 징크로가 상당히 무식하고 상당히 뭐냐면 경박하게 인제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흑인들을 이제 비하할 목적으로 그런 캐릭터를 만든 거죠. 그래서 남부 11개 주에서 1960 년대까지 이렇게 흑인들을 비하할 목적으로 어떤 차별할 목적으로 이렇게 만든 일련의 법들이 징크로법이에요. 그래서 이 징크로법은 진짜 사소한 곳에서 인제 이렇게 해요. 뭐 흑인들 식당, 화장실, 뭐 극장, 버스 등 공공시설을 백인들과 분리해서 차별돼요 이게.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뭐 차별하고 노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기 백인과 흑인은 유색인종과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불리하다. 그러니까 불리한 것뿐이지 그 왜 차별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1896년 미국의 연방 법원에서 이걸 또 인정까지 했죠. 그래 갖고 인제 여기 보시면 이제 뭐 그 "분리되었지만 평등하다." 이런 걸로 해 갖고 징크로법을 인제 뭐냐면 대법원 판결에서 어 인정을 해 주거든요. 근데 이게 계기가 됐던 인제 사건이 등장하게 돼요. 이게 1955 년에 미국 엘래바마 주 몽고메리에서 흑인 여성 로젠 패커스가 백인 승객이 앉고 있는 좌석에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양보하라고 했더니 "나 싫다." 그래서 그 당시 버스 운전사하고 이렇게 반 싸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이 로젠 파커스 사건 이후에 미국 전역에 민권 운동이 인제 시작돼요. 그래서 인제 곧바로 인제 버스에서 흑백 좌석 분리기제가 폐지되고 그리고 인제 짐 크로법이 이때부터 사문화되기 시작하죠. 그다음에 미국 영방이 영방 정부가 개입돼 갖고 종전에 잘못된 그 투표권법 있죠? 이런 것도 없애고 그리고 그 당시 인제 또 일련의 짐 크로법 같은 것도 차별적인 법도 있죠? 이런 것도 아예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연방법으로 아예 금지를 시켜 버린 거야. 예. 그리고 인제 말 안 듣는 이제 뭐냐면 주 같은 경우에는 군대나 경찰도 파견해서 연방 경찰이나 군대를 파견해서 아예 인제 진압을 해 버리죠. 자 그러는 과정에 인제 했던 것이 인제 1960 년대에 민권 정책인데 근데 이 민권 정책을 추진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 민주당의 케네디나 뭐 존슨 이런 사람들이죠. 자 이런 미국 민주당의 케네디 존슨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인제 남부에 있었던 백인들이 민주당 찍었는데 이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또 공화당에서 이제 보수파들이 또 인제 등장해서 얘네들은 원래 북부 백인들 흑인들이
지지정당이었잖아요. 근데 얘네들 안에 보수 세력들이 들어와서 뭐 기독교 정신을 강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딱딱 구미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이제 옮겨 타기 시작한 거야, 말을. 그래서 민주당이 지지했던 사람이 공화당으로 들어가고 공화당이 민주당 층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완전히 이제 지층이 바뀌어가서 지금 민주당은 북부, 공화당은 남부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갖게 되는 거죠. 다시. 예. 그게 이제 계기가 됐던 것이 뭐냐면 공화당이나 민주당 지지세계가 확 바뀌게 된 것은 요 1960년대 어, 민권 운동이 이제 그 계기가 됐던 거야. 예.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시 이제 대두된 그 인종차별로 흑백 문제는 오늘날까지 미국 사회에 골칫거리가 남게 됐다. 그러나 이제 미개척한 풍부한 천연자원과 인력, 또 개인의 창의성과 기업의 자유는 새로 형성된 강대한 국내 시장을 바탕으로 20세기 초까지 미국의 거대한 산업사회를 발전시키고 자 1차 세계대전 후에 세계의 중심도 런던에서 뉴욕으로 이동했죠. 음.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초기 때는 이제 상업혁명 당시에는 암스테르담이 이제 중심이었죠. 예, 네덜란드 수였던 암스테르담이 중심이었는데 이것이 영국을 옮기고 런던 옮기고 뉴욕 옮겨가요. 1차 세계전, 2차 세계전 거쳐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영국이 가지고 있는 금이 막대한 금이 미국 건너가기 시작해. 왜 그러겠어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영국이 이제 미국 돈을 많이 꾸게 되거든요.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냥 세상 공짜 어디 있겠어요. 그만큼 그 혼 대신에 그것을 이제 뭘로 갚는 거예요? 영국의 금으로 갚는 거야. 그러니까 영국의 금이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면서 당연히 금융의 중심지도 뉴욕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자, 요것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예전 아주 오래된 객관식 기출문제. 자, 이런 자유기업에 입각한 자본주의 급격한 발달로 호경기 시대가 또한 착취 자본가 시대가 추정됐으며 이와 더불어 이제 유럽의 산업군에 있어서 마찬가지 노동 문제도 시기했다. 그래서 이제 그디야 전국적인 규모보다는 주 단위의 최저 임금법, 그 다음에 이제 위생관리, 뭐 노동시장, 노동시간의 구제, 노동자 보상법 등이 이제 보상 등이 이제 마련됐고, 그리고 전국적인 규모로는 이제 수능공유심에 일종의 우리가 민주노총이나 뭐 한국노총처럼 상위단체들이 만들었죠. 그래서 직업별 종합이었던 연합체였던 미국 노동자 총동맹이 1986년에 결성되었고 샤말 콤버즈가 회장으로 선임됐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독과점이 이제 확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독과점이 트러스트라는 형태로 발전돼요. 자, 뭐 교과서 이제 역사 교과서는 아니지만 사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런 그 독점 형태인데 트러스트라는 거는 뭐냐면 기업 연합이야. 그래서 중심된 기업이 있고 이 기업을 통해서 다른 여러 기업들이 합병을 통해서 거대 기업을 이제 만드는 거야. 그 밑에도 여러 자회사도 있고 자 이런 형태가 이제 트러스트 형태인데 자 이런 트러스트가 이제 확산되고 있었어요. 특히 이제 뭐 그 당시 금융이라든지 철강 기업 같은 등등 해갖고 중심으로 해갖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걸 막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1890년대 사무엘 콤보즈가 이제 선임이 아니야 여기 잠깐만요. 잘못 읽었네요. 네. 1890년에는 기업의 합동과 독점을 금지하는 서먼 반투스법을 제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의 50% 이상이 되면 그 50% 이상을 넘어가면 그 미국 정부가 개입돼서 이 기업을 분할시켰고요. 강제로. 지금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독과점을 막으려고 해. 근데 요즘에는 이제 독과점이라는 그 형태가 좀 달라졌죠. 예.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 시장의 50%만 이상 차지하면 독과점 업체로 규정되는데 요즘에는 이제 독과점이 그렇게 차지 않아도 이렇게 포털 형식으로 해갖고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지배하는 형태인데 자 하여튼 뭐 이거는 건너뛸게요. 자 그다음에 이 20세기 들어와서 공화당 출신의 테오드로 루즈벨트가 이제 그 당선이 됐는데 자 이 테오드로 루즈벨트라고 하지만 시어드로 루즈벨트가 어디 더 많았어요. 아마 이게 T자가 묵은 같은데 예.
그래서 이 시어드 루즈벨트로 이제 기억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보통 제 책에서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시어드 루즈벨트는 우리나라하고 또 인연이 깊죠. 예, 우리나라가 이제 좀 도와달라고 요청했더니 거부했죠. 그 당시 일본에 이제 강제 병탄이나 을사조약 때 딱 거부했죠. 그래갖고 남이 공격 올 때 한마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그 주먹도 날리지 못한 나는 도와줄 필요 없다. 뭐 이렇게 냉정하게 말했던 사람인데, 자, 하여튼 이제 이 사람이 때 들어와서 미국의 경제의 주요 부분을 독점하게 된 데트스트 또는 기업 활동에 대해서 더욱 공격에 대한 박차를 가했다. 자, 그러나 이것은 기업의 자유라는 그 미국 경제의 기본 이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좀 한번 더 살펴볼 게 뭐냐면, 여기는 안 나왔지만 보통 이 미국 사회에서 되게 중요한 것도 있어요. 인민당 활동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인민당 활동을 좀 살펴볼게요. 제가 이거는 제가 정리한 건데, 자, 인민당 활동이 왜 생겼냐? 요걸 이제 시대적 배경을 봐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 남북 대립이 되게 강했잖아요. 남북 전쟁 당시에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서북 개척을 하면서 동서 대립이 더 갈등이 돼요. 부각이 돼요. 남북 대립보다. 자, 그래서 이제 사회의 어떤 이제 프레임이 달라졌다고 해요. 대입 프레임이. 그래갖고 이제 서부하고 동부가 이제 경제적 이해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자, 서부는 주로 이제 개척 시대다 보니까 거기 같은 사람들 누구가 있어요? 주로 이제 하층민들이죠. 이주민들. 네. 그래서 농민, 노동자로 구성이 됐고, 그다음 동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본가로 구성됐어. 금융 자본가들. 저쪽 뉴욕이나 이런데 이들이 경제적으로 주도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서부에서는 그 뭐냐면 하필 뭘 원하냐면 은을 원해. 근데 이에 반해서 동부 같은 경우에는 금을 원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서부민들은 그 당시에 이제 금과 은을 같이 사용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 기본 화폐로서. 그래서 얘네들은 은과 금을 이제 같이 사용하자. 은과 금을 같이 사용하자는 복분위제를 주장을 하죠. 잠깐 다시 써야 되겠다. 예. 그 은과 금을 같이 사용하자는 복분위제를 사용해. 그 은분위제, 금분위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동부의 이제 자본가들은 그 이거보단 금을 사용하자. 예. 이렇게 금분위제를 이제 주장을 해요. 이렇게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달러를 만들 때 금과 은을 가지고 태양 지표를 만들어야 된다. 아니다. 금을 가지고 태양 지표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그럼 금과 은을 이제 본위적으로 사용하면 당연히 통화정이 확장되겠죠. 두 개의 화폐를 사용하니까. 예. 자, 요걸 두 개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그 통화량이 확보되고, 자, 근본위는 이제 하나밖에 안 하니까 통화량이 축소되잖아요. 자, 이들 간의 싸움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 자, 그래서 이건 단순히 은금의 복분위제냐, 금분위제냐, 둘 간의 이제 뭐냐면 대립일 수도 있지만, 그 밑에는 동부의 자본가 계층과 서부의 농민 노동자 계층의 어떤 계급 간의 대립도 깔려 있는 거예요. 여기는요. 자, 그래서 이 농민 노동자로 구성된 서부의 노동자, 농민 노동자로 구성된 사람들이 기존의 이제 공화당이나 민주당에서 자기를 대변하는 그 정책을 못 찾다 보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따로 제3당을 만들자. 그러면서 이제 등장한 당이 뭐냐면 인민당이에요. 인민당. 그래서 이 인민당의 주요 내용은 당연히 복분위제로 하자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제 예전에 근본위제로 그 뭐냐 복분위제가 예전에 처음이었다가 그 동부에서 근본위제 실시를 해갖고 이제 확립이 되니까 예전대로 다시 돌아가자. 통화를 확대를 하자. 자, 이렇게 해서 인민당이 주장을 했던 것들인데, 자, 그러니까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민주당이 인민당의 주장을 또 뭐냐 수용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이제 그 예전에 그 국민의힘이 그 당시 뭐 노동당 이런 이제 그 좌파 계열의 이제 정당들의 프레임 복지 프레임을 가지고 온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오히려 당선되면 복분이 환원을 하겠다. 이제 예전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그거는 결국 민주당, 공화당이 되든 간에 정권의 방법 없이 똑같이 뭐냐면 복분위제가 아니라 금분위제로 계속 유지가 되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냐면 그 은과 금 복분위제를 주장했던 사람이 금은 수가 적다. 통화로서 어느 정도 이제 뭐냐면 가치가 있으려면 시기성도 있어야지만 은처럼 어느 정도 유통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은이 좀 저도 많아야 될 거 아니야. 그 금이 적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금강산이 개발되면서 다 실패하죠. 금의 캘리포니아나 오늘날 그 호주 지역에 금이 많이 개발돼. 네, 그래갖고 금이 그 강산이 개발되고 금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어느 정도 시기성도 있으면서 통화량을 유지할 만큼 금도 확보가 됐거든요. 결국에는 미국의 이제 정책은 근본이 태양으로 이제 굳혀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또 영국도 근본이 태양가였고요. 예. 그래서 뭐 파운드라든지 뭐 달러를 낼 때, 달러 찍어낼 때 항상 그 중앙은행에 금을 예치시켜 놓죠. 예. 이런 것들이 그 19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안전이 굳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결과는 누구한테 불리하고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당연히 금을 적게 갖고 있는 서부 농민과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동부 금융가격은 유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근본위제가 실시되고 그 인민당이 활동하고 근본위제가 확립되는 그 시대를 이제 미국 역사에서 뭐라고 하냐면 금으로 처발렸다. 처발렸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이걸 도금 시대라고 해요. 도금 시대. 그래서 이제 요 인민당 관련된 내용이 한번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이제 미국사에서 좀 미국 경제사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을 서강자에서 한번 찾아서 볼게요. 자, 372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요 관련된 내용은 그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미국의 독립 그 시민혁명과 관련된 내용, 시민전쟁과 관련된 그 저는 그 읽었어야 되는데 제가 읽지 못하고 그냥 건너뛴 곳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남북전쟁, 시민전쟁 관련된 내용과 그 뒤에 이제 내용들까지 쭉 읽어볼게요. 별건 없는데 한번 읽어보죠. 예. 자, 자, 미국에서의 자유의 수사와 노예제 종속이라는 현실 사이에 괴리는 심각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90년 무렵 그 당시 그 자유수사라는 건 이제 그 뭐냐면 노예를 폐지하자는 그 목소리를 얘기하는 거죠. 네, 1790년 무렵 노예의 수는 70만 명이었지만 1920년 150만 명, 그 다음에 1840년 250만 명이었다. 그래서 요 뒤에 이제 늘어난 거는 이제 상강구역이 없어질 때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직접 노예를 수입한 것보다는 이때는 노예들을 이제 교환시켜 갖고 얘를 이제 생산하면 말이 좀 그런데 그 애들을 이제 노예로 만드는 그런 형식으로 한 거죠. 자, 1850년 당시 노예 수는 그 남북 인구의 30%를 넘고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미시시피주에서는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19세기 초 대다수 노예 소유자들은 자유에 위한 투쟁이 노예들이 영감을 주거나 적용되지 않을 것을 완고한 태도를 고수할 수 있을 때 노예무역 종식과 노예제 폐지주의 운동이 주목받기 시작했고, 앞에도 언급했지만 그 당시에 이제 19세기 들어가면 노예제 폐지가 아직 대세가 돼버리니까 유럽에도 폐지가 되기 시작하고 미국 안에서도 이제 민주당이나 시그당 안에 그 북부위원 중심으로 노예제 폐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재판스는 1802년 이후 새로운 노예 유입을 준다는 법안을 서명했다. 예. 그래서 상강보호를 통해서 아프리카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시킨 거야. 자, 1854년 캔자스 레브라스카 연방 가입을 둘러싸고 미주의 대타협이 붕괴된 무렵 링컨을 주도 공화당이 재정이 되었다.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공화당. 예. 공화당이 이때 만든 거야. 무슨 법에 의해서 캔자스 레브라스카 연방 그 가입 문제에 둘러싸고 대입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시그당의 북부 세력들이 나와서 시그당에서 분리해서 나왔고 만든 것이 공화당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민주당의 북부 세력도 이제 통합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링컨이 주도한 정당으로 탈바꿈한 공화당은 19세기 전반기와 달리 노예 폐지 협회를 규합하고 관세와 같은 보호주의 정책 강력하게 지지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노예제 폐지, 그다음에 보호주의.
보호주의라는 건 이제 북부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이죠. 자, 남부와 북부의 대결 조짐이 고조되는 가운데 1857년에 대표업자 테니가 흑인 노예 출신으로 노예군주에 거주했던 그 드레드 스콧, 그 북부주에 거주했지만 예전에 흑인 노예 출신이었죠. 드레드 스콧에 걸려 재판에서 흑인 노예가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연방법원의 어떤 자격증의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 그러니까 아예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거절한 거야. 예. 이걸 뭐라고 하죠? 각하라고 하죠. 예. 각하. 예. 기각하고 달려요. 기각은 재판이 하고 나서 이제 최종 판결에서 이거 맞지 않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고, 각하는 아예 이 소송 자체가 조건이 안 된다는 거야. 왜? 노예는 인간이 아니죠. 인간이 아니고 뭐죠? 물건이죠. 물건. 물건이에요. 예. 그러니까 물건이 어떻게 소송을 해? 그러니까 조건이 안 맞는 거죠. 소송 조건이. 자, 그래서 이제 1861년에 링컨의 대통령 취임 직후 남부 7개 주가 연방에서 퇴퇴해서 여기에는 뭐 새로운 연합이라고 이제 또 하는데 하여튼 새로운 연합을 구성했다. 예. 근데 이제 이에 반해서 이제 그 서양사 개론에서는 아메리카 연합이라고 돼 있어요. 아메리카 연합이 제일 좀 뭐냐면 원어 그 번역을 제대로 한 것 같아. 그래서 쓰시면 아메리카 연합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구성하고 이듬해 4개 주가 탈퇴 행렬에 합류했다. 그래서 총 11개 주가 되는 거죠. 앞서 토크비 예측한 대로 연방이 분열될 위기에 직면했다. 자, 그래서 노예제와 대농장 경영, 자유무역, 지방분권들을 지지한 남부와 자유로운 노동과 공업진흥, 보호무역, 연방주의 등을 견제한 북부의 대결로 이어졌다. 북부 분열 당시에 약 400만 명의 노예로 이루어진 남부 인구는 900만에 불과했고 중북부에 23개에 이루어진 연방 인구는 2,200만이 됐어요. 그리고 서부도 남부 편을 들지 않았죠. 북부 쪽으로 편을 들었어. 예.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절대적 유리한 상황이었죠, 북부가. 자, 링컨 노예제 폐지보다는 연방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했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관련된 문제가 예전에 역겨운 기출에 나왔죠. 자, 노예제를 악도로 보는 견해와 그다음 흑인들에게 정치적 사회적 평등이 부여가 된다면 부여는 안 된다는 감정이 상반된 두 가지 관점의 관건을 메우고 조화의 필요성을 선정하는데 탁월한 역량을 펴야겠다. 그래서 이제 링컨은 노예제를 표시했지만 연방 통합을 우선시하면서 양쪽의 의견을 좀 최대한 조정하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곧바로 이제 전쟁이 시작되니까 이제 한쪽 기울기 시작이죠. 폐지론자로.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그는 서북부의 노예 폐지론자와 인도주의적 동조제를 의식해 1863년 1월 노예 해방령을 공포했지만 이게 주의할 서북부 백인들은 대부분 노예 폐지라는 것보다 흑인 공포증을 지녔다. 그러니까 노예 폐지를 일단은 뭐 인정은 하지만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수의 이제 뭐냐면 노예 폐지론자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뭐랄까 좀 약간 선동당했다 그런 느낌으로 실제 생활에서 흑인들에게 공포증을 느꼈고 많이 그 이유가 뭐냐면 북부는 상대적으로 흑인들이 없어요. 별로. 네. 그런 것도 있고 아직까지 남부는 대놓고 차별하지만 북부는 대놓고 차별하지 않죠. 근데 소부는 흑인들도 얘네들 차기네. 뭐냐면 차별하죠. 예. 자, 하여튼 1865년 아모니된 내전은 노예제 폐지를 확정했을 뿐 아니라 동의부의 해결의 시만을 찾지 못하고 타협 속에 봉합되어 지역적 대립원 차이 대립과 차이는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겠다는 계기였다는 점에서 제2의 미국 혁명, 그러니까 시민혁명, 그러니까 남북 전쟁은 미국 제2의 미국 혁명이자 국가 통합의 결정이 관문처럼 보였다. 그래서 결국은 국가 통합을 이뤘죠. 그래서 내전에 이제 패배한 남부에선 재건의 시대라는 좀 궁정기가 부과되었다. 그리고 요 시기 때 이제 뭐냐면 1867년이죠. 남부 재건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새로운 남부가 성립되죠. 어.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남부에 대해서는 서기에 나와 있죠. 대농장 경영이 사라지고 소규모 농원이 발달되고 섬유나 담배, 제철 같은 공업이 발전되면서 중산 계급이 형성되는 거야. 그리고 민주당이 어떤 또 정치적 기반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읽어봤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러시아의 발전을 보자. 러시아의 발전. 자, 이 러시아 발전 한번 이제 강독을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러시아 발전 이제 하기 전에 그 로마노프 왕조를 좀 계승 순서를 파악할게요. 뭐 전반적으로 다 보는 건 아니고 여기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만 좀 볼게요. 최근 러시아 남아 정책 관련된 이 장에 관련된 왕들만 좀 볼게요. 자, 먼저 살펴볼 게 알렉산더 1세죠. 이 알렉산더 1세는 나폴레옹 친위기 때 그 한 게예요. 그리고 이제 저번에 얘기했지만 비인의 이제 신성 동맹을 주도했죠. 자, 그 다음에 니콜라 1세가 있어요. 이 알렉산더 1세가 죽고 나서 니콜라 1세가 즉위하는데 그 즉위시 날 무슨 난이 났어요? 청년 장교들을 중심해서 데카폴리스트 난이 나왔죠. 자,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뭐냐면 남아 정책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크림 전쟁이 이제 말년에 일어났고 그리고 인텔의 개처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 시기 때. 그리고 크림 전쟁의 패배 아래 이제 그걸 목도한 누가 등장해? 알렉산더 2세가 등장하죠. 이 알렉산더 2세는 그 후기 때 개혁 군주예요. 이 사람은. 그 제일 이제 여러 가지 개혁을 했지만 이 크림 전쟁을 보고 우리도 이제 근대해야 되겠다. 네, 그 생각을 들었겠죠. 그래갖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농노 해방이 이때 일어나요. 그렇지만 국방 암살당했고 그 다음에 등장한 게 알렉산더 3세. 그 다음에 마지막 노마프 왕이었던 니콜라 2세죠. 자, 알렉산더 3세와 니콜라 2세는 어, 산업적으로 되게 발달된 산업화 시대였어요. 프랑스 자본을 도입해갖고 산업화가 이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동자가 증가됐죠. 사회주의가 이제 뭐냐면 유입되고 그렇지만 그 앞에 이제 그 알렉산더 2세의 이제 죽음을 보고 아 잘해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야. 그래서 철저히 이런 걸 탄압을 시켰어. 예, 정치적으로 상당히 탄압을 했죠. 그래서 반동 정치를 하게 돼요. 자, 결국에는 니콜라 2세 때 가서 이제 뭐냐면 그 러시아 혁명이 나서 결국 노마노프 왕조가 망하게 되죠. 이건 이제 그 왕들의 쭉 업적을 좀 살펴봤는데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러시아 초에는 19세기 초에는 러시아는 여전히 농노제를 기반으로 둔 후진적인 전제 국가였다. 알렉산더 1세는 이런 러시아 개혁의 뜻을 두고 내각 제도를 도입을 하고 유럽처럼 새로운 관료제를 마련했으나 토지 귀족이 이를 독점하여 결국 황제의 짜르의 전제 지배가 토지 귀족 관료제를 통해서 운영되는 데 불과하다. 결국에 독일식으로 다 가는 거야. 여기 이제 내각을 차지하는 사람이나 군 장교 관료들 이런 거 다 이제 그 귀족들이 차지한 거죠. 한편 유럽의 자유주의 물결은 일부 토지 귀족과 청년 장교 그리고 대학생을 비롯한 지식인들 침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얘들 보면 자유주의 물결을 받은 사람 이게 나폴레옹 전쟁을 통해서 이제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대부분 상류 계층들이야. 예. 이런 애들은 이제 어느 정도 집안이 좀 되는 계층들인데 얘네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거야. 이 러시아에 이렇게 놔둬도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주의할 것은 그렇다 해서 모든 토지 귀족과 청년 장교와 대학생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고요. 그 중에 일부만 아주 국소수만 예,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은 농노제와 전제정책 폐지를 목적으로 비밀결사를 조직을 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때 알렉산더 사망하고 그런 거 이때 니콜라 1세 즉위식 때 그때 이제 이용해갖고 무슨 난을 일으킨 데카폴리스트의 난이야. 12월 당일 난인데 얘네들이 이제 여기에서 뭘 주장했냐면 입헌군주제 실시 그다음에 농노제 폐지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나는데 이거 나를 일으켰지만 세력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곧바로 뭐냐면 폭탄 두 차례 폭탄 발사가 끝나고 막 국가 진압을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한 봉기예요.
근데 이제 니콜라이 1세 일정 올 때는 상당히 열받지. 이게 어디 건방지게 감히 나한테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예전에 그 아버지 때 했던 알렉산더 1세 때 조금 했던 개혁을 다 집어쳤어. 그래서 적절한 반동 정치를 이제 하게 돼요. 예. 그러면 이때 이제 이 데카폴리스 나누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거는 그 위로부터 아래부터 혁명이 위로부터의 그런 혁명이죠. 혁명으로 시올 혁명으로 가는 가독의 역할을 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고, 요게 왜 위로부터 혁명이냐? 그걸 추진했던 사람들, 젊은 자교들이 그 당시 토제 귀족들이야. 귀족의 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버리고 이렇게 했던 거죠. 자유주의 이념에 물들어서. 약간 뭐하고 비슷하냐? 우리나라의 갑신전변화하고 약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이제 이렇게 했고, 자, 즉위 직전에 데카폴리스 반란을 경한 니콜라 1세는 철저한 반동 정치를 실시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서양의 자유주의나 이런 것들 유입을 막기 위해서 출판문의 검열을 엄격히 하고 대학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으며 러시아인들 해외 여행과 유럽인들의 입국을 엄격히 통제하면서 비밀 격찰 질서를 유지했다. 자, 그 이런 상황에서 근대적 사회 개혁을 당연히 시민 계층이 잘하지 않고 있는 러시아의 이른바 인텔리기처라는 부리는 러시아 특유의 지식인들이 이제 형성이 됐어요. 자, 이들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유교로 갈려져 있는데 서유주의자와 그 다음에 슬라브주의자 이렇게 이제 갈려져 있어. 자, 그 서유주의자는 서양의 이제 문물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는 그런 사람들이고, 자, 이에 반해서 이제 그 슬라브주의자는 뭘 강조하면 그 당시 이제 러시아 공동체 사이에 미르다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러시아 특유의 공동체인데 이걸 중심으로 뭐냐면 근대화하자. 서구문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 대표적인 그 뭐냐 슬라브주의자가 누구냐면 그, 그 당시 헤르체라는 사람이 있어요. 헤르체라는 사람이 이걸 주장을 했고, 자, 이게 이제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나중에 이제 나르니키 운동에 영향을 줘요. 인민주의자였죠. 자, 얘네들한테 영향을 준다는 거, 나르니키한테.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사회혁명당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강조되는 건 뭐예요? 미르잖아. 예. 미르를 중심으로 해고 뭐 사회를 이루자. 그 러시아 특유의 사회주의를 이루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서 그냥 영국 그 유럽의 본토백이 그 공산주의자하고 좀 다른 소리를 하게 되죠. 자, 하여튼 그 어느 쪽도 비밀경찰의 철저한 감시 아래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였고 결국에는 이제 순수문학의 학문을 통해서 개혁의 뜻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실천 못하고 그냥 작품을 통해서 문학 작품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만료만 하는 거야. 만료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는 일찍부터 흑해방면에 진출하려는 그 남진 정책을 갖고 있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게 뜻대로 이루지 않았다. 이렇게 했는데 왜 뜻대로 이루지 않았는데 영국이 이제 그걸 막고 있었죠. 그 당시 19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19세기, 20세기 초까지 어, 러시아는 부동항을 찾기 위해서 남진 정책을 하려고 했고 이걸 막기 위해서 영국이 이제 미국이 러시아 내려오면 이제 영국의 해안 패권이라든지 여기 시민지가 좀 위험할 수 있죠. 특히 인도 같은데 이걸 저지하려고 했어. 자, 그래서 요 기간은 이제 이런 그 러시아와 영국 간의 대규모 100년 동안 이어진 그런 대립을 뭐라고 하냐면 그레이트 그 게임이라고 하죠. 잠깐만요. 요걸 좀 보여줄게요. 예.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하는데 자, 그레이트 게임은 중앙아시아 패권 사정에서 대영 제국과 러시아 제국 간의 전략적 경쟁이다. 경쟁이자 냉전을 총치하는 의미인데 그래갖고 이제 여기 이제 표를 좀 잠깐 지도를 보시면 대개에 보면 이제 러시아가 남하 정책을 한 통로가 있어요. 자, 이쪽 첫 번째 이렇게 흑해 쪽으로 나가려고 했죠. 흑해 쪽으로. 그 다음에
요쪽 밑으로 중앙아시아 쪽으로 내려가려고 했어. 그래서 이란이나 뭐 아프가니스탄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된 20세기 초에는 극동 지역으로 내려오려고 했죠. 근데 이걸 다 영국이 막아버린 거야. 여기를. 예. 여기에서 흑기 쪽으로 내려온 것은 이제 크림 전쟁으로 막았죠. 그 다음에 이란과 이제 뭐 아프가니스탄은 얘네들은 이제 뭐 이란은 반쪽을 나눠 먹고 아프가니스탄은 그 영국이 아프가니스탄 공격에 일시 점령하고 그러면서 러시아 남진을 막으려고 했고 자 극동 같은 경우에는 누굴 고용했죠? 예. 그냥 일본을 고용해갖고 얘네들 밀어주면서 널 전쟁은 이제 뭐냐면 일으켜갖고 막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동서양에 거쳐갖고 이제 뭐냐면 이렇게 펼쳤던 게 그 게임 이게 이제 영국과 러시아 싸움을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예. 자, 요런 것들 이제 했다는 거죠. 요 시기였어요. 예.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요. 자, 그래서 이제 니콜라이스 말년에 팔레스타인의 이제 성직 간할권 문제도 이렇게 이제 간할권이 프랑스에 넘어가는 계기로 러시아도 투르크에 대해서 러시아 정부에 대한 보호와 해역 지역 지대에 대한 러시아 특권적 지위를 요구하게 돼요. 보스폴리오스 해협 있죠? 흑해에서 지중해 쪽으로 넘어가는. 자, 근데 그것이 거절되자 투르크가 선전을 하게 되고 이게 러시아 내려오면 이제 안 되잖아요. 흑해 장악하고 이제 하니까 이걸 막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그 방면에 이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가 투르크와 동맹을 맺고 러시아 선전에 크림 전쟁을 일으켰어요. 이때 크림 반도는 흑해에 있는 이제 반도죠. 최근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영토 분쟁이 나왔는데 요 지역은 이제 그다음 오스만 투르크가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자, 결국에 살바스토브 공방전을 중심으로 한 러시아가 패전을 하게 되고 자, 파리 조약을 통해서 러시아는 몰디베리아나 말라키아를 포기하고 흑해의 중립을 약속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요거는 여기밖에 안 돼 있어요. 지금 이 크림 전쟁 관련된 내용이 요것밖에 안 돼 있는데 요 자세한 내용이 서강자에 있어요. 이 부분이 서강자에 있거든요. 그래서 서강자 내용 한번 읽고 좀 넘어갈게요. 자, 서강자 몇 페이지 표 보시면 379페이지 표 보세요. 음, 음, 음. 원래 노예제도 노예무역과 노예제 폐지를 읽어야 되는데 제가 이걸 좀 놓쳤네요. 예, 이거는 각자 읽어보세요. 예전에 했던 것은 쭉 있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얘기를 쭉 했고 요거는 각자 읽어보시고 다만 이제 영국에서 노예 폐지 운동이 일어났고 그래서 영국 위에서 1807년에 그 당시 대서양의 노예 무역을 금지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유주의 영향을 받아서 노예 해방령이 1833년에 이루어졌죠. 그래갖고 영국 본토하고 식민지의 노예를 아예 금지시켜버립니다. 노예 해방령은 앞에서는 무역을 못 해갖고 이제 무역을 철폐하는 거고 아예 이제 이번에 노예 자체를 이제 써주갖고 자유를 만드는 거죠. 이 정도. 근데 이게 영국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세계적인 추세였다는 거, 요 내용들이 적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가서 크림 전쟁부터 볼게요. 크림 전쟁. 자, 그리스가 독립한 오스만 투르크는 19세기 중엽까지 세락을 거듭했다. 각종 개혁이 더 불가피하게 여겨졌지만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층은 유럽식 개혁을 추진하기보다는 외교 창립을 통해서 유럽의 강대국을 분열시켜 그 가운데 어느 국가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했다. 그 세력 균형 유지를 통해서 뭐냐면 세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죠. 오스만 투르크가. 자, 유럽 열강은 오스만 투르크의 영토와 그 이권을 빼앗으려 하면서도 자칫 세력균형 일부를 또 작용됐던 제국 자체가 붕괴해 발칸반도와 동방의 대오련을 빠지거나 다른 한 국가가 지역의 패권을 거머쥔 걸 경계했다. 자,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하에 잘 드러지지 않았던 종교의 국가들은 영토적 야심은 1850년 무력 충돌하기 시작했다. 자, 이에 따라 이제 그 앞서 세기에 비해 무력 충돌이 뜸했던 19세기 유럽 협조 체제는 1856년가 이렇게 유럽 협조 체제는 빈 체제를 말하는 거죠. 자, 1853년에 56년 크리미아 전쟁으로 이제 그래서 동요하게 되었다.
팔레스타인 성지 간헐골 문제로 촉발된 크리미안 전쟁은 꾸준히 남진에 모습했던 러시아, 중군동 지역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수요하는 영국, 프랑스 등이 부닥쳤다. 자, 이 전쟁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는 정통적 몽군이 작동한 전쟁인과 동시에 최초 러시아 봉쇄 정책이다. 왜냐 너투하고 싸우면 그 당시에 투르크가 좀 힘이 약했으니까 밀리겠죠. 그러면 투르크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러시아가 막 투르크를 장악을 해버려. 아니면 투르크를 이제 무너뜨리고 공백지를 놔두면 또 그 안에 있는 다른 세력들이 이합집산해 갖고 생기겠죠. 그걸 통제를 못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이 러시아의 어떤 남하 정책을 막고 세력을 유지해야 되겠다. 균형을 유지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 독립투쟁 당시에 러시아는 유럽 문명의 고향을 회복한 것 외에도 정교의 보호자라는 걸 정당화시키려 했지만 어, 그 당시 이제 그리스 독립투쟁 때 이제 정부의 보호자는 뭐냐면 그리스가 정교를 믿어요. 여기 자, 독립 이후에 그리스에서 영국의 우호적인 세상의 정부가 수립되는 상황을 지켜봐야만 했다. 자기가 피를 흘리는 만큼 그리스에 대해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죠. 1954년 러시아가 그 당시 이제 그 오스만 투르크에게 전쟁을 선포했을 때 영국과 프랑스는 이 전쟁에 개입하여 크리미아 반도에 그 러시아군을 격퇴했다. 그래서 러시아 특사가 콘스탄티노플 도착해 위기가 시작된 지 8개월 뒤인 1154년 10월에 오스만 투르크가 러시아에 전쟁을 선포했지만 즉시 교전이 발생되지 않고 1154년 1월에 영국과 프랑스 해군이 흑해에 진입했고 3월에 영국, 프랑스, 오스만 투르크의 동맹국이 체결됐다. 그래서 러시아와 한판 뜨고자 이렇게 이제 체결됐죠. 본격적인 교전은 1154년 9월 영국과 프랑스 원정군이 러시아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크리미아 반도를 상륙해 러시아 흑해 반도의 거점인 세바스토폴 여기를 공략을 했어요. 이 크림 반도 남단에 있는 어, 항구인데 이걸 공략함으로써 개시되었다. 지금도 여기에는 흑해함도 그 러시아 흑해함도의 근거지예요. 여기가. 자, 이로써 한 세대 전에 그리스 독립을 위해서 러시아와 제휴하고 오스만 투르크에 맞선 영국과 프랑스는 거꾸로 이제 오스만 투르크를 위해서 러시아와 대상으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 유럽의 대동단결을 내섰던 신성동맹과 빈체제는 이미 옛 추억이 되었고 예초의 전쟁을 위반 종교적 쟁점도 자취를 감췄다. 그러니까 원래 전쟁이 시작되려면 시작하고 나서 진행하면 뭐 때문에 싸운지도 몰라요. 예. 그래서 하여튼 거기 제일 중요한 건 종교는 하나의 명분이고 국가 이익이 제일 명분이죠. 예. 이제 실질적인 이익이죠. 예. 이런 이유로 이제 참여했던 거고. 자, 하여튼 러시아가 패배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파리 조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파리 조약은 전반적으로 그 러시아에게 이제 뭐냐면 큰 게 불리한 내용인데, 자, 그래서 흑해 지역의 군항 설치와 군함의 항해가 금지되어 러시아에 큰 타격을 입었다. 예. 사실 내용이죠. 두 번째는 이제 흑해의 중기파와 다뉴브강의 자유 항해, 핀란드만의 아일랜드 섬의 비무장들이 필요한 경우 영국과 프랑스가 이 섬을 반파로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는 의미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파리 조약은 오스만 투르크의 영토 보전과 독립 보장을 명시함으로써 전쟁 이전 상태에 되돌리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거 왜 보존해 주려고 했어요? 영국과 프랑스가. 얘네들 뭐냐면 오스만 투르크의 영토를 보존해주고 진정으로 보존해주고 싶은 건 아니었죠. 이름을 명분하고 러시아 남한을 막기 위한 거야. 예. 자, 크리미아 전쟁은 1년 정도 실전 기간에 비해 매우 높은 사망률을 기록했다. 자, 무기 파괴력의 증가와 그다음 대규모 병력의 충돌이 약 40만에 이르는 엄청난 사망자를 발생시 주요 원인이었지만 병사 부상 약화는 역시 큰 목을 차지했다. 특히 이제 전쟁 중에는 병사가 많아요. 예. 전염병 때문에 많이 나요. 전염병. 1차 세계대전도 전염병 때문에 그반 이상이 죽고 그냥 전쟁 중에 싸우는 수보다는 이 전염병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전쟁 중에. 그럼 왜 전쟁 중에 왜 전염병이 많았냐면 각 지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부대 끼면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예전에 이제 그 풍토병들이 또 다른 지역으로 들어가서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 이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이 풍토병에 대한 어떤 면역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뭐냐면 널리 확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페인 독감도 이런 식으로 이제 확산이 돼 있잖아요. 1차 세계대전 때. 자,
그럼 이등 사정 속에서 영국군 야전병원장 프랜스 나이팅게일 한 번씩 들어봤죠? 저도 어릴 때 이분의 소설 전기물 많이 읽었는데 백의의 천사라고 하죠. 자, 하여튼 간호활동이 부각되었고 아울러 이전쟁을 겪으면서 크리미안 반도와 카프카스, 그 다음에 발칸반도 지역, 오스만 투르크의 강력한 민족주의 열기가 휩쓰게 되었어요. 예. 이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건데 오스만 투르크는 원래 이제 그 뒤에 얘기했지만 그 당시 이제 다른 다양한 종교들을 인정해 줬잖아요. 그 밀레트 제도 같은 것들을 인정해 주고. 예. 근데 이제 오스만 투르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데에서 민족주의가 확산되니까 이제 예전에는 그냥 종교만 좀 차이가 있고 언어만 좀 간지 차이가 있어서 그냥 두루뭉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서로 대입을 하기 시작해. 예, 오스만 투르크에서.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오스만이 이제 그 투르크 민족 오스만 투르크인 오스만 투르크 지배층들이 청년 투르크죠. 투르크 민족주의를 또 내걸고 투르크 민족주의 내거니까 또 그래서 아랍 민족주의가 나오고 발칸반도에서 또 얘네들 민족주의가 등장해. 그러면서 이제 서로 대립을 하기 시작한 거야. 특히 이제 발칸반도에서 이제 뭐냐면 나중에 투르크에서 독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발칸반도에 있을 때 이스람 세력들이 막 어쩌서 쫓겨나오거든요. 오스만 투르크 이제 좀 본국 쪽으로 들어오게 돼, 소아시아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 내가 잘 해주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탄압하냐. 예전에 그래갖고 분노감이 이제 뭐냐면 휩싸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있는 기독교 오스만 투르크 안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을 공격하죠. 특히 이제 아르메니아인들 공격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아르메니아인들이 많이 죽고 나중에 또 1차 세계대전 때 또 뭐냐 러시아하고 이제 뭐냐면 손을 잡았다는 명목 아르메니아인들 막 대규모 학살하죠. 한 150만 명 정도 죽였다고 그래요. 하여튼 대단해. 예. 자, 하여튼 그렇게 됐다는 거. 자, 그다음에 패전국 러시아는 1870년 무렵까지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는 데 전념하면서 개혁 조치를 당했다. 자, 그 크리미아 전쟁을 끝나기 전 니콜라이스의 후계자로 즉위한 파리 조약이 착용한 알렉산더 2세는 이 농노해방을 공포하고 지방행정, 사법제도, 군제개혁을 추진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2세가 이런 개혁들을 했던 이유가 계기가 됐던 전쟁이 크리미안 전쟁이에요. 크리미안 전쟁. 요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계기가 됐던 거. 개혁의 계기가 됐던. 그래서 러시아가 더 이상 이게 후진적이 안 된다. 후진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근대화를 해야 되겠다. 서구의 어떤 문문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그럼 알렉산더 2세의 이제 개혁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예. 서양사 개론에 있죠. 자, 크림 전쟁을 중에 즉위한 알렉산더 2세는 패전의 충격을 받고 내정 개혁의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좀 보면요. 자, 그는 앞에 이제 자기 아버지가 했던 여러 정책을 다 폐지시켰다 보면 돼요. 그래서 유럽의 여행을 대한 여행을 완화하고 정치범을 석방한 도시에 출판법에 대한 검열을 완화했고요. 자,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이 1861년 농노해방론이죠. 예, 농노. 그래서 이제 4천 명 이상의 인간을 하나의 법률로서 해방시킨 이 개혁은 거대한 거지만 실제적으로 농민들에게는 혜택이 별로 없었다. 예. 농노해방과 관련된 내용이 밑에까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있는데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요 관련된 내용이. 자, 근데 여기 내용이 좀 부실해. 요것만 좀 알기는 좀 그래가지고 그래서 요걸 이제 심화 강의를 좀 가지고 심화 강의 교재를 보고 설명할게요. 자, 이 농노해방령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서양사 강의에 자세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심화 교재도 이 서양사 강의를 중심으로 해갖고 좀 편집을 했거든요. 이 내용을요. 자, 그러면 이제 농노해방령을 이제 좀 보죠. 자, 이 농노해방은 1861년에 일어났어요. 네, 1861년. 자,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영주제 폐지. 그러니까 이제 종전의 지주들이 가지고 있었던 근데 그 뭐야 봉건적인 어떤 권리도 있죠. 재판권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부정을 해. 예. 그리고 농노의 인신 예성 철폐 및 토지 유상 분배. 그러니까 농노들을 풀어줘서 일반 자유를 만들면 좋긴 좋은데 농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 먹고 살 수 있는 국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방법을 마련해 주죠. 그래서 토지를 분배해 주는데 무상이 아니라 돈을 주고 분배를 하는 거예요. 예. 좀 한계가 있죠. 자, 그럼 결과를 보면 일단 자연농민이 출현됐다. 그래서 소자연농민이나 소상품 생산자들이 존재하게 되고, 그 다음에 러시아 자본주의 배경으로 작용됐다. 왜냐하면 이 자연농민들이 이제 또 토지를 받을 때 얘네들이 이제 그냥 받는 게 아니죠. 돈을 계속 할부로 납불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생산물 가지고는 그렇게 못하니까 너무 부족해갖고 그 당시 농한기 때 주로 이제 뭐냐면 도시나 공장을 가요. 그 일을 해. 계절 노동자가 되는 거야. 예. 그래서 그중에 일부는 이제 아예 그냥 직업을 바꿔 노동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러시아가 그냥 산업화를 막 하고 있었던 그 시대였는데, 그 뒤에 알렉산더 3세나 그다음에 니콜라이 있을 때 그게 더 가속화됐죠. 그러면 그때 이제 공장에 일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얘네들이 이제 농노가 이제 농민이 되면서 노동자가 변신하게 된 거야. 그리고 기죽층이 몰락했고, 농민들이 계절 노동자도 노동시장에 편입됐다. 이 결과인데, 자, 그러면 뭐 관련된 내용은 다 읽지는 못하겠고요. 예, 그래서 일단 중요한 부분만 볼게요. 자, 1946번 이렇게 이제 보고, 그 다음에 1948번 1946번 1948번 49번 요것 정도만 읽어볼게요. 자, 토지 소유 법적 형태가 매우 복잡하긴 했지만, 왜냐하면 이제 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좀 얘기했지만 농민들에게 부과되는 게 아니라 미드라는 단위에 부과됐어. 마을 공동체 단위에. 자, 해방된 농민들은 어쨌건 자신의 집단 소유 토지를 경작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소유권은 미르에게 있지만 거기에 경작권을 분배받는 형태죠. 자, 그래서 농노해방 당시에 분배받은 토지의 매입금을 갚기 위해서 농노지에서보다 더 많은 농업 생산물 시장에 판매하게 됐다. 다시 말해 그들은 전반적으로 확대된 농산물 시장에 편입된 소자영농민, 소생산품 생산자로 존재하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948번 읽어볼게요. 1948번. 자, 기죽층은 그대로 짜르 정부에게 많은 배를 불구하고 농노 해방 후 점차 몰락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농노제 유지된 시기에만 하더라도 그들은 전제 체제에 인한 정치적 권리는 가지지 못하였으나 사회경제적으로 신분상으로 온갖 특권을 누리고 있었다. 농업 노동의 무상이용이라는 가장 중요한 특권이 일단 철폐제자. 앞에 이제 영주제가 폐지되면서 재판권도 뭐냐면 폐지됐고, 경제적 관계 외에 경제 외적인 관계는 다 폐지됐어요. 그러니까 예전 중세 농노들이 이제 자벽에 동원한 거죠. 이건 경제적 관계에서 나온 게 아니죠. 네, 경제 외적 관계에서 나온 거죠. 이런 것도 이제 러시아도 마찬가지야. 그거 폐지돼 버린 거야. 경제적 관계가 아니니까. 예. 자, 마치 새로운 경제 체제 정하지 못한 그 기죽들은 반봉건적으로 농민들 색출하게 이때 반의 반. 예. 봉건적은 아닌데 그래도 근대적이 아닌 예민한 상태의 농민을 착취하거나 이도 어려울 걸 소유주를 매각해 버리지 않을 수 없었다. 자본가적 농업 경업가로 변신한 임노동의 일부한 대농장의 경영 주도 없지 않았으나 이들 비중은 미비했다. 그래서 대거 몰락을 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949번은 1949번은 이제 농민들 계절 노동자로 노동시장에 편입하는 과정들을 좀 볼게요. 자, 대개의 노동자들은 농촌에 가족과 토지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많은 농민들이 보조소득을 위해 가족 일부를 도시 노동시장으로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므로 노동자들과 농민체 이해관계는 대립적인 게 아니었다. 서로 밀접하게 관련돼 있죠. 친척이나 친구들이니까. 자, 즉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에게 아주 낮은 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그들이 농촌 소리의 토지라는 보충 수돈을 가지고 있다는 구실을 내세웠고, 농민은 농민대로 토지 산악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낮은 임금도 불사하고 가족 성원을 도시로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농민들은 노동자들이 높은 임금을 받기를 바랬으며, 노동자들은 농민이 좀 더 많은 토지를 받고 국가 지주에 대해 좀 더 적응을 지기를 원하고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뭐 결과적으로 다 좋냐? 아니죠. 한계가 있어. 한계가. 자, 일단 여기 보면 이제 농업과 농노해방에서 한계를 보면 종전 보유지를 지주에게 많이 빼앗겼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 자기 소유주는 없어도 경작권을 갖고 있었던 보유지라는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소유권이 이제 미루관한테 넘어가면서 그중에 지주들도 그중에 자기 땅만 일본 떼겨 넘겨줬지만 많은 땅들이 또 지주들이 가지고 있었어. 예. 그리고 이제 할당된 토지는
장기간에 걸쳐 상환금을 부담을 해야 됐다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다음에 그 토지의 소유권은 농민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야. 미드라는 총락 공동체가 갖고 있어. 예. 그래갖고 이제 소유권 있고 땅을 나눠주면 여기서 경작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유지지 소유지가 아니야. 예. 보유지 소유지가 아닌 경우죠. 그리고 이 땅도 이 공동체라든지 뭐냐 어떤 사람은 이제 비옥한 땅을 받고 어떤 사람은 좀 약간 첩박한 땅을 받으면 좀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교대로 이제 몇 년마다 교대로 이렇게 해주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되겠죠. 이런 것들의 스토어핀 개혁을 통해서 개선이 되는데 이건 뒤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때 읽어보고 자 그래서 잔란한 토지 입차 가운데 고유의 지대와 경제 외적 관계 요구는 반복론적 농업 구조가 잔존되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잔란한 토지가 뭐냐? 이건 뭐냐면 예전에 이제 그 보유지 다 나눠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농민의 봉투 있잖아요. 주 그 밭이나 이런 것들 다 나눠주고 나서 농업 경영상 필요한 공유지도 있어요. 목축지나 방목지, 그냥 가축의 통로, 길 같은 것들을 예전에는 다 같이 사용했는데 나중에 이제 토지 개혁을 하면서 농로 해방하면서 이 귀족 그 지주층들이 이 땅을 자기 독점을 해버려. 예. 그리고 나서 이걸 이용을 한 대가로 너네들에게 뭐냐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시키죠. 그래서 뭐 자기 공납 여러 가지 물건도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필요한 노동력도 제공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대가 아니라 그 뭐랄까 아니 그 지대뿐만 아니라 그 경제 외적 관계도 같이 요구한 거예요. 잘난 토지, 잘나는 토지 안에서 자 요걸 얘기하죠. 그래서 근대적인 어떤 것들이 완전히 만약 정착되지 못하고 이런 공유지들 그 당시 지주들이 독점하면서 고유의 지대와 경제 외적인 관계를 요구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1953번하고 1954번 내용이 있으니까 읽어볼게요. 예. 이것도 서양사 강의에 있는 내용이에요. 시간 되신 분들은 서양사 강의라도 한번 읽는 것도 좋아요. 예. 뭐꼭 필수는 아니지만 예. 자 1953번 보면 농노제 폐지 이후 러시아 농민층의 삶의 조건을 규정했던 또 하나의 특수한 제도로서 총각 공동체였다. 대러시아, 백러시아, 그 다음에 그 노브로시아 같은 대부분 총각의 농민들은 이른바 총각 공동체 단위로 미륵단위죠. 토지를 분배받았는데 짜르 정부는 이 공동체가 농민의 무토지화를 막아줌으로써 그 정치 위협을 발생을 예방할 걸 기대한 까닭에 농민들이 공동체를 완전히 벗어나기 힘들도록 제도적 장치로 거의 둘러놨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자유인 됐다고 해서 다른 데 사버리면 그 당시에 농업사였던 러시아사가 무너질 수 있잖아요. 재정적 기반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얘네들 완전히 농토에 묶어두기 위해서 이렇게 미르다는 장치를 이용해갖고 통제를 했던 거죠. 자, 총락 공동체에서는 농가별로 식구 수 혹은 노동 인력의 수를 따라 토지를 분배하고 노동력에 따라 이제 토지를 분배하고 일정 기간 동안마다 가족 구성원의 병동에 감하는 토지의 정기적 재분배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보유지를 얻었다고 항상 평생 동안 그 보유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보유지를 교대로 해줘. 네. 그 교대로 해서 다른 사람이 또 하고 또 남의 경쟁도 들어와서 경쟁주 만들어갖고 또 하고 자 가족성이 많을수록 대체로 많은 토지를 받게 됐기 때문에 농민들이 다 두어 일찍 결혼하고 될 수 있을수록 많은 자녀를 출산할 경우가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그렇게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좀 결혼 늦게 하잖아요. 30대 뭐 초중반에 저 요즘 하는 게 10,000원이 추세인데 러시아 사람들 되게 빨리 하더라고요. 러시아 사람들. 러시아 사람은 20살 때 초혼이야.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 그 가기 딱 다 들어가잖아요. 예, 아니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때 결혼을 해요. 웬만해서는. 근데 이제 그때 결혼 어릴 때 결혼할 때니까 못 먹으잖아요. 못 먹고 결혼했으니까 나중에 1, 2년 내도 다 이혼한대요. 그래서 이제 또 두 번, 세 번 또 재혼하고 결혼하고 하는데 한 세네 번째 결혼하고 나서야 평생 산다고 하더라고. 자, 하여튼 그래갖고 이제 많은 자녀들을 출산할 경우가 있다. 이래야 농업 생산이 별로 향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농민 1인당 이용 토지 면적이 더욱 줄고 그 다음에 심각한 토지 부족 현상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이제 1954번은 이제 잘나간 토지 임차 관련된 내용이야. 예. 토지 분배 및 상환과 이 같은 조건은 그때까지 무상으로 농로에
노동력을 이용하여 왔다. 지주계층의 경제적 보상을 해주고 새로운 형태의 농민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농노 해방 당시에 그 종전의 농민 이용지로부터 잘라낸 토지는 농업경의 필수적인 목축지, 방목지, 가축의 통로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았다. 농민은 전반적으로 경작지 부자에 시달렸기 때문에 이 잘라낸 토지에 대한 특수한 성격 때문에 옛 토지 지주부터 그 토지를 임차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주는 토지에 대한 농민들의 절박한 요구나 현금 부족 사정을 이용했고 일단은 토지 임차 대가로 해서 고유된 헌물 소작을 요구해. 자, 그다음에 여기까지는 뭐 그냥 땅을 빌린 대가로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줘야 되지만 요 뒤부터 얘기야. 예전에 농노제 폐지되면서 없어졌던 경제 외적인 그런 것들도 같이 요구해요. 자, 그래서 아니면 농민들도 그들의 역축과 농기구를 가지고 자기네 토지의 경작을 요구하곤 했다. 이는 사실상 농노제 부역제, 그러니까 농민들을 동원해 갖고 기대 외의 것을 동원시키는 거죠. 예, 이득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산한 형태만 달리할 뿐, 그 뭐냐면 되살려난 것을 의미하며 이제 반봉건적 농업 구조가 농노제 폐지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온전되었다. 자, 이와 같은 형상은 러시아 중심부인 농업 지역에서 가장 현저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걸 이제 또 한번 읽어볼게요. 예, 농노해방과 같은 서양사 개동 관련된 내용을 보고 정리를 좀 해보죠. 자, 농농해방으로 왕실 소유 등 개인 소유 등 모든 농민들이 해방되었고 각 농가는 일정한 토지를 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농노개혁의 내용이죠. 근데 한계가 있어. 그러나부터가 한계야. 자, 그러나 그 과정에서 종존의 보유지를 지주들이 많이 뺏기고 할당된 토지에 대해서 장기간에 걸쳐 상한가를 부담하게 되는데 그나마 그 토지는 소유권은 미드라는 공동체에 소속됐고 그 다음에 미드가 이 토지를 주기적으로 재분배할 권리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미드에 의한 토지의 재분배 이걸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한계로 남아 있었다. 그래서 지주들이 많이 이제 뭐냐면 가지고 있었고 상한권도 많았고 미드를 통해서 뭐냐 토지 소유권이 넘어갔다. 그래서 우린 그 밑에 있는 농민들은 경작권만 가지고 있었고요. 자, 그러므로 이제 농민은 완전한 자유가 없었으며 종전에 이제 뭐냐면 농촌 그 지주 대신에 농촌 공동체 얽매게 되었다. 이게 이제 결과죠. 그러나 어떻게든 간에 이 결과고 어떻게든 농민은 형식적으로 그 뭐냐면 자유를 줬고 자유로운 농민들은 자본주의 생산에서 노동력을 제공하여 자본주의 발전한 요인이었다. 결과가 여기까지네요. 예,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예전에 뭐 한개 쓰고 나온 것 같은데 요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요 한 개. 그거나부터 해갖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미디에는 한번 찾아서 이제 강독을 좀 해볼게요. 관련된 내용 사료가 있는데 미디에에서 자 미디엔 150페이지 보죠. 자 농노해방론 이렇게 볼게요. 자 귀족은 농노의 인신에 대한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봉건적 권리를 포기하였다. 자 농민은 일정 기간 동안 법에 따라 자유경쟁민으로서 모든 권리를 부여받을 것이다. 지주는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보유하면서 농민들의 고정된 임대를 받고 토지 경제권을 부여한 것이다. 동시에 토지들은 농민은 토지를 구매할 권리가 있다. 그 구매한 땅의 지주에 대한 의무는 해방되면 이건 뭐냐 이제 경제적인 관계 지대 외에는 어떤 부역에 동원된 거나 경제 외적인 관계 재판을 받거나 그런 거는 안 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의무에 대한 해방되어 자유농민으로 편입된다. 이 내용도 있는데 자, 이렇게 편입되고 나서 러시아 농민들의 천홍설을 볼게요. 이게 제대로 안 되는 한계를 볼 수 있어요. 여기서 한계표의 자비론 선언은 축복받은 러시아 백성들의 노예를 억제했습니다. 그러나 농민의 생활을 개선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을 억압하고 파멸시키기 원하는 일부 농노 소유주들이 법과 반대로 전체 토지 중에 가장 좋은 걸 자신이 선택하고 그래서 비옥한 땅들은 누가 가졌다는 거야. 농민 소유주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야. 가장 나쁜 토지만 불쌍한 농민이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배분할 때 이 토지조차도 미드를 통해서 배분하는 거죠. 자, 우리 공동체는 뭐예요? 미드죠, 미드.
자, 한편 농지 할당을 거부하고 법률과 일치한 토지를 할당하기를 요청했습니다. 자, 주지사는 군인 1,200명을 우리 마을에 파견하여 사람들을 처벌했어요. 이 주지사들이 누구 편이에요? 지주 편이죠. 농노 예전에 소유주들.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러시아의 농노해방령은 농민의 신체적 자유를 얻었으나 토지를 무상으로 얻지 못했다. 농민은 장기적으로 토지 상환금과 고유의 지대를 부담했다. 또한 토지 소유권이 농민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 미래에 있었고 농민이 부여받은 토지는 토지 좋지 않는 토지에 대한 농민의 저항을 불렸겠다. 자, 여기 이제 뭐냐면 농노 해방의 한계죠. 예, 요거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다시 사양사 개론을 들어가세요. 자, 그 외에 이제 계획을 보자. 그 외의 계획은요. 자, 일단 이제 여기 보면 제가 표시를 해주는데 여기 표시 너무 세 번째네요. 자, 그래서 지주가 그의 영지에서 행했던 사법권 경찰권 사라지면서 영주가 폐지되니까 지방행정에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1864년에 까다로운 선거 절차를 위하긴 하나 이게 또 안 돼 왜? 지방 유지들이 구성된 잼스투보를 이제 구성하죠. 잼스투보는 의회와 이제 지방 의회와 이제 비슷한데, 자, 지방 의회를 창설하여 지방의 재정, 교육, 의료, 과학적 농업이나 도로 보존 같은 강공의 지방 행정을 관장하겠다. 예.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도시의 시의회를 구성하고요. 그러니까 지방 의회보다 좀 상급 위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지방 의회는 뭐 도급에 의하면 경기도 의회 뭐 이런 거면 도시의 이제 시의회는 뭐 의정부시의회, 가평군의회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도시의 시의회가 설치되고 그 다음에 사법제도가 이제 개선이 되고 영국처럼 이제 배심원제가 도입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 대한 어떤 감독권을 완화한 동시에 그 다음에 21세기에 이제 장정과 계급의 구분 없이 진짜 군제 개혁이 이제 당했다. 특히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인구가 제일 많았어요. 그 당시 러시아에서는 인구가 되게 많은데 아까 보면 막그 생산을 했다고 했잖아요. 토지 할당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군대도 되게 많아. 우리가 이제 중국군은 이제 보면 임해전투라고 하지만 그 당시 임해전투는 그 러시아군이야.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때 보면 뭐 총도 안 들고 총은 3명당 1명씩 갖고 그냥 무작위 공격을 하죠. 예, 질적으로 상당히 떨어진 부대긴 한데 자 하여튼은 군대 수가 되게 많았어요. 하여튼 뭐.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개혁들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뭐 알렉산더 2세의 개혁이 이제 모든 지식인들 만족시켰냐? 특히 인텔의 기차 이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했어. 이 사람들 입장 볼 때는 너무 이게 전쟁적으로 미온적이야. 전제 정치가 아무 변화가 없다고 본 거죠. 그냥 일부 인텔 기차들은 그냥 기존의 모든 가치와 간섭과 권위를 부정하는 말하자면 아무것도 믿지 않는 허무주의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바쿠니의 무정부주의와 폭력적인 혁명론의 세례를 받은 자도 있었고 농민의 중요성과 혁명을 위해 농민의 계몽을 강조하는 라브로프의 영향을 받은 자도 많았는데 그 이제 그 대학생들 비롯한 인텔 계층 중에 허무주의를 떠나서 나르디니크가 이제 돼서 인민 속으로부터가 농민에서 파고들었죠. 근데 이제 그들은 농촌 생활을 몰랐고 농민들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러면서 농민에 대한 낭만적인 견해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강한 탄압으로 그 모습이 사라졌는데 이 나르니크가 예전에 한번 기출문이 나왔죠. 그래서 앞에 이제 나르니크 기원을 얘기했을 거예요. 범슬라브주의에서 출발했다고 했죠. 범슬라브주의가 아니라 이제 그 근대화 과정에서 서구화 때 이제 그 정통 문화를 강조하는 그러니까 슬라브 민족주의죠. 슬라브의 문화를 강조하는 것에서 출발을 했죠. 그래서 헤르치의 사상을 기반한 거야. 그것이 이제 뭐냐면 나르니키로 이렇게 했고 얘네들이 이제 계승한 당이 사회혁명당이죠.
그래서 나르니키와 그다음에 사형명당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예,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 대학생들 일부 지식인 계층도 많고, 그래갖고 주로 이제 그 계층주로 상위 계층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한 번도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얼굴 깨끗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항제 비판하고 막 그러니까 그 당시에 농민들은 좀 무지했어요. 그래서 항제에서 신청을 받들고 자기 아버지처럼 받들었던 그런 사람들이었거든.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르디크를 욕하고 그다음에 당국에 고발까지 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후로 이제 많은 이제 혁명가들이 사형명당을 제외하고 많은 혁명가들이 이제 농민에 대한 기대를 버리게 돼. 얘네들 무식하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새롭게 성장 노동자 계층들에게 기대를 하면서 이제 뭐냐 사형당 외에 그런 이제 그 사회당이나 나중에 등장한 그런 당들은 이제 뭐냐면 그 혁명 주체를 노동자도 보게 되죠. 예. 자, 뒤에 남아있는 혁명적 가격파는 그들은 자본주의 시민사회가 형성되기 전 기존 사회를 정복하고 농촌적 사회주의를 이제 뭐냐면 건설할 걸 주장했고, 그리고 폭력과 테러를 주무기로 삼았다. 그는 인민의 의지라는 테러리스트를 만들어서 여러 번 암살 알렉산더 2세를 생명을 놓인 끝에 1981년 짤을 사는데 성공했다. 때마치 알렉산더 2세는 매우 중요한 새로운 개혁안을 승인한 직후였다. 그래도 알렉산드로 2세가 그때 죽지 않았으면 상당히 이제 영국처럼 피를 흘리지 않고 점진적으로 개혁을 할 수 있을 거고 오늘날 러시아가 훨씬 더 부강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사회 조건이나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것들 감안하지 않고 너무 나댔죠. 예, 거기다 이제 알렉산더 2세까지 뭐냐 암살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알렉산더 2세를 암살했던 그 사람 중에 누구 한 명 있었냐면 레닝이 형이 있었어요. 이 레닝의 이 형이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암살하고 나서 잡혀서 이제 사형당하죠. 그러니까 레닝이 이걸 본 거야. 그때 레닝은 이제 10대 소년이었는데 아 이거 보면 안 되겠다. 이 짜르체제는 이제 타도해야겠다. 그러면서 사회주의자가 되죠. 예, 사회주의자. 예. 근데 이때 사회주의자는 이제 자기 형이 믿었던 이제 그런 뭐냐면 미래에 대한 공동체 기대가 아니라 이제 얘네들 버리고 노동자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통 이제 마르크스즘을 받아들인 거죠. 러시아적 사회주의가 아닌 인민주의자가 아닌 그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레닝이 사회주의자가 되는데 큰 영향이 줘요. 또 예. 뭐 시험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자 그다음 뒤에 넘어가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알렉산더 2세가 이제 이렇게 즉위하게 돼요. 그럼 당연히 알렉산더 2세 입장 올 때는 뭐요? 알렉산더 2세가 아니라 이제 제가 말 잘못했네. 알렉산더 3세가 즉위하게 되는데 알렉산더 3세가 즉위하면 당연히 자기 아버지가 이제 암살당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야? 반동 정치로 가게 돼요. 알렉산더 3세, 니콜라이 2세까지 정치적 반동 정치를 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뒷장 보면 484페이지에 보면 알렉산더 2세의 대외발전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여기에서부터 해갖고 여기 이제 쭉 있는데 한번 좀 읽어볼게요. 근데 요거는 좀 쉬었다 갈까요? 이 부분이요. 예.